예, 고대 그리스에서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웅들은 자신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세상에 해가 되는 존재들을 퇴치하고 스스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영웅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게 되고요. 결국 이들은 어떤 신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능력들이 신의 능력에 버금가면서 어떤 비극적인 처지, 상황으로 매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의 비극적 인물들을 열거해 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대두되는 것이 오이디푸스이지요. 오이디푸스를 잘 아시지요? 예, 오이디푸스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이제 프로이트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들레즈 같은 철학자가 인용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도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 오이디푸스라는 말 자체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발이 부은 자, 이것이 저르른 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발이 부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숙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숙명을 키워냈던 여러 가지 전조나 사건들이나 운명들이 이 사람의 삶의 비극성을 더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오이디푸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나 문학에서 다뤄진 인간들 중에서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향과 존재성을 드러내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는 이제 역사적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화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가상의 인물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인간이 지녔던 원초적인 내면에 대해서 현 세상이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벌써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벌써 벌어졌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아티카의 3대 비극 작가 중에 하나였던 소포클레스가 이 오이디푸스의 일생을 다루는 오이디푸스의 이후의 삶과 그 후대들의 비극까지 다루는 3부작을 만들어냅니다. 오이디푸스를 직접 다룬 것은 그 오이디푸스 렉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소포클레스의 비극인데요. 이것은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어드나 뭐 오디세이아와 더불어서 그 현대 문학에 굉장히 깊고 줄기차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 이 소포클레스에 의해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비극이라는 다른 장르로서 재탄생하게 되는데 소포클레스는 한 인물을 이렇게 다룹니다. 과연 비극적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또 우리가 마치 비극 그러면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운, 인간이 바라지 않는 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의 반대급부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이 비극의 원인 그리고 비극이 인간을 어떻게 운명적으로 조종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이 비극에 맞서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현대 사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비극을 예술과 대중문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오이디푸스가 주었던 이 비극성은 원초적이기 때문에 이 원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러 예술과 문학에 지극한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섹스피어의 맥베스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과 같은 이 소설에서도 오이디푸스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오이디푸스는 발이 부은 자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불운하고 비극적이에요. 그는 한때 신화가 전하기를 테베의 왕이었던 라이오스라는 사람과 그의 왕비였던 이오카스테라는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벌써 왕과 왕비가 기다렸던 아이는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요. 한 예언자가 이 아이가
아버지인 왕을 죽이고 왕비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두 가지 큰 비극적 요소를 담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친부 살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또 두 번째의 불경한 죄를 이게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는 아이를 버립니다. 이제 아이를 버리기 전에 이 아이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다리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항상 발을 이렇게 발이 부어 있고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제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됐죠. 어찌어찌해서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그 비극의 예언을 미리 들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모르고 비극을, 혹은 비극적 상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운명적인 비극이라는 것이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펼쳐보면은 이 예언은 세 번에 걸쳐서 비극적 인물들에게 이제 전해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라는 두 부모의 이야기고요.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언은 이제 본인인 오이디푸스를 향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오이디푸스의 자손들도 이 비극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목동은 자기가 살던 코린토스라는 나라의 왕에게 이 아이를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마침 아이가 없었던 이 왕부부, 코린토스의 왕부부는 이 아이를 마치 친아들처럼 정성스럽게 키워냈지요. 근데 그렇게 자라난 이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전해졌던 그 저주스러운 예언을 항상 답지하고 살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성하게 되었을 때 이 자신이 길러진 이 양부모를 친부모인 줄 알고 피하게 되지요. 그래서 궁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스스로. 이 도망을 나가서 테베로 가는 길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됐고 이 노인을 죽이게 되는데 그 노인이 바로 친아버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극이라는 것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더 가까이 오는 어떠한 불길한 운과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마침 왕을 잃었던 테베의 국민들은 오이디푸스를 영웅으로 받아들이고 왕의 자리에 앉히지요. 그리고 그의 부인을, 그 라이오스의 부인을, 그러니까 이오카스테를 오이디푸스의 부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그 둘이 서로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가질 정도로 끈끈한 부부애를 보였는데 결국 이 부부는 모자 관계였던 것이에요. 이제 바로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하나의 전설이 하나 또 존재합니다. 바로 이제 오이디푸스와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앞에 서 있었던 스핑크스와의 관계인데요. 이 오이디푸스가 테베 근처에 갔을 때 우연히 이 괴물과 만납니다. 스핑크스와 조우를 하지요. 이 스핑크스 때문에 테베는 당시에 역병이 돌고 사람들이 어떤 흉작이 들고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이 괴물은 지나다니는 나그네들을 하나씩 만나서 수수께끼를 던지고 이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잡아먹는 그러한 흉측한 일을 하는 존재였었어요. 예, 이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를 만납니다. 스핑크스는 얼굴은 여자이지만 몸은 사자의 몸과 날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죠. 이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에게 묻습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때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누구인가? 오이디푸스는 대번에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맞춰버립니다. 네, 스스로 걷는 것이 힘들었던 오이디푸스에게
이수수께끼는 너무나 쉬운 거였어요. 네, 운명은 이렇게 쉽게 스스로의 운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것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역병과 흉년을 해결했던 오이디푸스가 당연히 테베의 왕으로 추대받는 것은 예, 마땅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비극은 조금 한 발 더 가까이 오지요. 예, 오이디푸스는 결국 그 모든 일들의 범인, 그러니까 부친을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취한 범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알아버립니다. 이 순간까지의 일들이 바로 이제 이 비극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람들의 대화, 갈등, 이런 구조에서 점점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소포클레스의 비극이고요. 이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자신만의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극은 자기 후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포클레스가 안티고네를 썼을 때는 이 안티고네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갈등, 또한 비극, 이런 것들도 역시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서 벌어졌던 비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오이디푸스 비극은 서양 문화사에서 끊임없이 소환되고 인용되고 이제 연구되었지요. 이 비극의 요소를 에센스만 모아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오이디푸스는 섹스피어를 비롯해서 모든 문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섹스피어의 리어왕 같은 경우는 이 안티고네의 번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 철학자 중에서 질 들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로이트가 만들어 놓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사회학적인 영역에서 재해석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들레즈의 안티 오이디푸스는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위해 오이디푸스의 신화를 끌어들인 것과는 달리 사회분석을 위해서 소환했다고 합니다. 이 들레즈는 자본주의의 정신분열증에 대한 적대감으로 오이디푸스의 욕망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프로이트가 억압과 순종의 모델로 차용했던 오이디푸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는 인간의 심리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성적 억압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당대의 자유주의와 이 보수주의가 갈등했던 오스트리아의 근대 사회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은유하는 메타포로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오이디푸스를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이디푸스는 지금까지도 어떤 비극적 존재, 그리고 어떤 인간의 깊은 심리 저변에 깔려있는 욕망과 그것을 억제하려는 억압 기제와 어떤 사회적 질서나 이런 것들을 대변해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제 가상인물이긴 하지만 인물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있고요. 저에게는 이 오이디푸스는 이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가장 선의와 정의로움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스스로의 일들이 더 악행과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만한 비윤리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모순적인 인물이고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와 인간 사이에 어떠한 운명적 관계들 혹은 이 어떤 역설적인 어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되새김해보는 그러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